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해커스 GTL 레벨 2 독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 진도표를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이 진도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갈 건데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GTL 레벨 2를 준비하는 반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강의 때는 이제 문법 강의를 했고, 이번 강의에는 이제 독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이게 GTL 수업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래도 문법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또 GTL 문법이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꽤 고득점을 받아요. 영어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어쨌든 잘 정리를 하면, 왜냐면 아주 뭐 고급 문법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저희가 알려드리는 근거만 잘 찾으면 이제 점수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80점 이상, 뭐 90점 이상도 때때로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목표 점수가 그래도 50점 이하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이게 사실 근데 여러분들 GTL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시험 치는 거 봤지만 목표 점수가 50점 가까이만 돼도, 예를 들어서 48점 정도만 돼도 독해를 버리고는 점수가 안 나와요, 사실. 그리고 이제 목표 점수가 이제 65점 이상 65점 이상이신 분들, 일단 최소 점수 이제 65점이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문법은 거의 만점을 받는다 생각하고요. LC랑 독해 중에 하나는 잡아야 돼요. 만약에 세 개가 너무 다 힘들다라고 하면 LC랑 독해 중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사실 GTL 시험이 LC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GTL LC 시험은 토익이랑 비교해도 LC만 비교하면 GTL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근데 왜 GTL를 많이 선택을 하냐? 독해랑 문법이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은 그렇다 치고 독해도 더 쉽나요? 하는데 독해도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독해는 문법이랑은 달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 그러니까 단어죠, 단어. 단어가 아주 뭐 고급 단어, 여러분들. 그런 단어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GTL 레벨 2에서 요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 또 정확하게 돼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의 어휘력과 그 다음에 해석만 받쳐진다면 사실은 독해도 여러분들 토익이랑 비교해도 GTL가 조금 더 쉽다라고. 왜냐면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 능력 시험은 다 치거든요. 토익, 탭스, 토플, 탭스, 뭐 GTL 다 쳐보는데, 일단은 독해만 딱 얘기했을 때, 다른 과목은 다 치우고 독해만 얘기했을 때는 GTL 독해가 어려운 독해는 아니에요. 단 어렵게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책 보셨잖아요. 되게 압도되는 느낌 받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해 시험이 지문이 길수록 난이도는 낮아져요. 오히려 지문이 짧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 짧은 지문 안에서 최대한의 정보로 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GTL처럼 지문이 긴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만 익히면 오히려 답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균 65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평균 65점이잖아요. 왜냐면 GTL는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 총점제가 아닙니다. 이게 장점이죠. 사실 총점제 하는 건 진짜 큰 장점입니다. 청해, 문법, 독해 각각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문법은 무조건 90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죠. 여러분 문법에서 90 이상이 나오려면 몇 개까지죠? 2개까지. 3개 틀리면 90점이 안 나오거든요. 80점 후반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도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65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청해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청해를 아예 공부를 안 했고 뭐 듣는, 예를 들어서 좀 내가 평소에 LC가 된다, 그러면 사실 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라도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아예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현강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청해는 솔직히 찍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청해가 정답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소문내지 마세요. A, B, C, D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7, 7, 7, 7 이렇게 딱 정확하게 7로는 안 맞춰지는데 뭐 7, 7, 8, 6
그게 대부분 7777로 맞춰서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로 찍어도 그래서 뭐 몇 개 좀 이렇게 잘 들리는 거 잘 풀고 이렇게 해서 한 30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5점을 받으려면 청해에서 필요한 점수에서 마이너스 35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계산하기 쉽게 90이라고 할게요. 90이라고 하면 문법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5 플러스 25니까 여기서 이제 25점을 해주고 그럼 여전히 10점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독해에서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럼 독해가 받아야 될 점수가 65점이니까 독해 우리 목표 점수는 몇 점이 되는 거예요? 80점 이상이 되는 거죠.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쌤 근데 독해가 몇 문제예요, 쌤? 독해는 28문제예요. 한 문제당 이거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평균 한 3.6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토익보다 GTLF가 더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냐면 그거는 시험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체계가 달라요. 토익은 여러분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토익이 우리나라 공인 영어 시험 중에서 가장 응시자가 많은 거 아시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거의 토익은요 우리나라에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능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맞죠? 엄청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GTLF 65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몇 점이죠? 토익은 700이에요, 700. 700 맞죠? 네. 근데 이 토익 700이 평균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가장 많은 인원수가 그 점수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700점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 실력은 올랐는데 토익을 치는 응시자 전부가 실력이 올라버리면 같이 점수가 안 나와 버려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문제당 배점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높고 쉬운 문제는 배점이 낮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GTLF는 일단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독해는 실제로는 이제 53번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편의상은 1번부터 28번이라고 할게요. 이 문제가 다 쉽지도 않을 것이며 다 어렵지도 않겠죠. 이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 있을 것이며 아주 이제 뭐 딱 보자마자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몇 문제 있을 것이며 대부분 이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겠죠. 근데 배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려운 문제는 조금 버려도 돼요. 이거 다 맞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나는 지금 쉬운 문제를 많이 맞고 어려운 문제는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GTLF가 상대평가로 바꿀까 봐 그게 제일 겁나요. 네. 근데 뭐 최소 1, 2년 사이에는 안 바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죠. GTLF도 점점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시험이라는 것들이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그다음에 탭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제일 치는 시험 3개 이거는 보면 처음에는 GTLF처럼 약간 학생들 편하게 해주다가 점점 응시자가 많으면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GTLF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 그러길 바라고 최소한 어쨌든 1, 2년 사이에는 뭐 그럴 계획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전에 꼭 점수를 따주자. 아시겠죠? 그래서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이거 못 푼 것 같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고 지금 우리가 80점 이상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8개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하시냐면 28개 중에서 그냥 한 21개에서 22개 이상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마음가짐은 다 맞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 몇 문제 틀려도 그게 배점이 높은 게 아닌 거거든요. 배점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28문제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독해 문제는 20문제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적어두세요. 독해 문제는 20문제고요. 실제로 독해라는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8개 문제는 독해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독해 지문에 나와 있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어휘, 그러니까 단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20문제, 그다음에 어휘를 이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게 8문제인데 대부분은 이 8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문제 중에서는 공부를 해서 한 2문제쯤 더 맞추고 3문제 더 맞추면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독해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가짐도 일단은 다 맞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은 90 이상, 그다음에 독해는 8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래야 청해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해를 내가 좀 잘한다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청해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잘 없더라고요. 네,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들 저희 해커스 GTLF 레벨 2 실전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 이 교재가 출간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출간 연도 그 1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GTLF 중에 그 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간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아냐? 제가 출간되는데 개입을 해서 압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시험 문제가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 때도 개입을 많이 했어요. 연구팀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고 가장 최근의 시험과 그다음에 주제, 독해, 지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뭐 쓸데없는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딱 모의고사 10세트. 이게 좋죠. 그리고 딱 독해만 있어.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전과목 모의고사 책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한 과목만 막 10세트 이렇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보면 독해도 있고 문법도 있고 청해도 있거든요. 근데 청해는 저희가 이제 5세트인가만 만들어 놨고 문법하고 독해는 이제 10세트씩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세트를 이제 소화를 하면 사실 시험장 가서 못 풀 문제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 교재가 장점이자 단점이 뭐다? 문제만 있다. 맞죠? 여러분 그 안에 보면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여러분? 얇게 책으로 끼워져 있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책 자체는 이제 해설과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핸드아웃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책 속에는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쓸데없는 설명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 시험 실제 기출 문제들만 10개가 쫙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뭐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거는 제가 핸드아웃으로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핸드아웃은 여러분들 오시면 받는 거고요. 교재만 좀 잘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8번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번씩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 보세요.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 GTLF 독해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GTLF 독해는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 2, 3, 4. 그중에 이번에 이제 파트 1을 다 할 거예요. 파트 1을 다 하고 순서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4개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GTLF 시험에 처음에 딱 가면 문법 시험 치죠. 그다음에 중간에 LC가 나오잖아요. 청해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독해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독해에 주어져 있는 시간은 40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 파트가 4개고 40분이니까 한 파트당 10분씩 잡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파트 1, 2, 3, 4도 난이도가 좀 달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내가 난이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해서 배점이 높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략을 짤 때 쉬운 걸 먼저 풀어야죠. 왜냐면 어려운 거에서 시간 끌다가 뒤에 쉬운 건 못 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배점이 다른 게 아니라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시험장을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시험장을 갔을 때 일단은 4개 파트가 있으면 일단 파트 1을 먼저 푸십니다. 파트 1을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시험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우는 순서랑은 달라요. 그 다음에는 뭘 푸시냐면 파트 4를 먼저 풀어요. 1, 2, 3, 4 순서대로 안 풀고 파트 1 풀고 파트 4 풀고 시험지 2장 탁탁 넘겨서 파트 4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3를 풉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트 2를 풉니다. 이게 있잖아요. 솔직히 1, 4, 3만 잘 풀어도 2는 적당히 한 절반만 뭐 풀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럼 딱 이걸 지금 보니까 그냥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지만 뭐가 제일 어려운 파트 같아요? 2가 제일 어려워요. 2가 제일 어렵거든요. 2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시험제 인쇄된 순서대로. 그럼 1 풀고 2를 딱 푸는데 2가 어려워요. 그럼 막 시간을 끌겠죠. 시간을 막 끄는데 그렇다고 막 내가 열심히 시간을 끌었는데 또 점수 또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막 시간을 열심히 끌었어요. 근데 이제 3나 특히 이 4이죠. 4. 파트 4가 여러분들 이 4개 파트 중에서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파트 4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서 쳐도 6개 중에서 한 파트가 이제 6개니까요. 죄송해요. 8개니까요. 8개 중에서 6개 맞아 오더라고요. 근데 파트 4로 갔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만 더 주어지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시간 끌었던 파트 2에서 많이 맞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쌤 그러면 4부터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파트 4가 쉽긴 한데 또 이게 여러분 예열이라는 거 아세요? 예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막 독해 나왔다 독해 바로 탁 풀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예열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트 4가 쉽기는 한데 예열시키기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원을 먼저 풀면서 좀 예열을 하고 원도 무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풀고 이미 이제 예열이 됐기 때문에 잘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3, 2 순서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이건 솔직히 선생님마다 약간 전략이 달라요. 선생님마다 약간 전략이 다른데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평균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엄청 못하지도 않고 엄청 잘하지도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평균은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가장 그래도 저는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면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 여러분 이게 제가 핸드아웃에 각 파트별로 필수 단어나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지문이 아니라 우리가 GTF 전체를 칠 때 항상 파트 1에 잘 나오는 거, 파트 2에 잘 나오는 거, 파트 3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치러 가도 항상 잘 나오는 단어랑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왜냐면 여러분들 몇 회차 시험을 치러 가든 반드시 그냥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모의고사가 총 10개거든요. 10개예요. 총 모의고사 10개인데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8, 9, 10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풀세트 풀어보는 용으로 세이브를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1부터 7 중에서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2개 할 때도 있고 뭐 3개 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꼭 무조건 1, 2를 하는 게 아니라 뭐 1하고 4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근데 숙제도 그냥 배운 대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과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과제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진도표는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진도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부터 먼저 펼쳐주셔야 되냐면 자, 핸드아웃 받으신 것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자 여기 GTF 레벨 2 독해 최신입니다. 최신. 최신이란 거는 거의 이제 뭐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출 트렌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은 지금 여러분 듣기는 해도 크게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한 1, 2주 공부를 하고 이제 들으면 더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나중에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일단 먼저를 해서 좀 베이스를 깔아놓고 여러분들 1, 2주 공부하고 다시 한번 이 핸드아웃을 보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는 총 28문제입니다. 100점 만점에 28문제, 모든 28문제 배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배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쉽다고 배점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랑 중간 난이도 문제를 일단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도 전략을 잘 쓰면 쉬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28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문제는 어휘 문제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8문제는 어휘 문제로 고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파트 1, 2, 3, 4가 있어요. 그리고 총 8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독해 6문제, 어휘 2문제, 6문제, 2문제, 6문제, 2문제, 6문제, 2문제. 그래서 각 파트에서 6문제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독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6문제가 아니라 5문제인데.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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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L씨랑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각각 7문제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7, 4, 28이 되는 거예요. 7, 4, 28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독해 문제 5문제 있잖아요. 그럼 총 합천 몇 문제죠 여러분들? 20문제가 돼요. 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 근데 사실 GTF 독해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쳤던 그냥 다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든 괜찮아요. 뭐든 괜찮아요. 독해라는 시험을 쳤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독해 시험은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주제나 목적이거든요. 일명 이제 메인 아이디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어떤 독해 시험도. 근데 GTF는 되게 특이하게 이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이제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GTF 독해의 정체성은 뭐냐? GTF 독해의 정체성은 이 세부상을 묻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부상을 묻는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자 지문에서 어떤 문장을 찾아야 돼요. 보통 2문장이거든요. 지문에서. 그리고 그 2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한 문장을 정답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G12 독해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G12 독해는 그냥 패러프레이즈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만 명을 독해 갖다 붙여놨지 제가 봤을 때는 그 과목명을 패러프레이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패러프레이즈가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보면 11문제, 12문제 나왔는데 제가 가서 시험을 가면 다 세보거든요. 뭐 심하면 14문제도 있어요. 이건 진짜 최소로 잡은 거예요. 최소로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세부상 문제가 제일 많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죠. 이게 뭐예요, 쌤? True, not true.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또 여러분 생각에 아니 저거랑 세부상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듣고 그냥 공부를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GTF 시험장 딱 갔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솔직히 얘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푸는 방법이랑 전략이 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추론 문제. 이것도 그래. 도대체 추론은 이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론 문제는 요즘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한 4문제가 나오는 달도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한 4문제에서 이제 6문제. 추론 문제가 적게 나오면 누가 늘어나냐면 세부상 문제가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다 그냥 합쳐서 G12는 패러프레이즈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 유형별로 이렇게 문항수가 있고 사실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죠.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오늘 아셔야 됩니다. 파트별로 7문제가 나오고 5개는 독해고 2개는 어휘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단어는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모양을 보고 이 문제가 뭘 묻는 문제인지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생각하면서 시간 흘려 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이건 주제 목적, 이건 세부사항, 이건 추론,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문제 그거 한 문장 읽으면서 시간을 몇십 초씩 쓸 수 없어요. 딱 1초 안에 바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문제의 생김새를 외워야 돼요. 문제 생김새를 외워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주제 목적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아까 4개 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4개 파트 중에서 Part 2나 Part 3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Part 2, Part 3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Part 2 하나 있는데 Part 3도 하나 있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보통 이 2개 파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고 항상 첫 번째 문제.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제가 주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2-3번째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거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글을 쓴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파트 4 첫 번째 문제로 이거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2번째로 파트 4를 풀라고 했잖아요. 파트 4 시험지를 넘기면서 이미 머릿속에는 뭐예요?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겠구나를 묻는다고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알면 문제를 안 읽어도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찾아버리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4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글을 쓰는 목적을 묻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 한글로 백날 하면 뭐해? 시험장 가서 알아봐야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지문에 보통 다 what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질문 자체가 이제 what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기 때문에 main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이제 얘기하는 게 part 2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클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래서 mainly about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티클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면 이거는 뭐를 묻는 문제다?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이해되거든요. 주로 이제 part 2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엘니뇨는 무엇인가? 이런 건 이제 part 3에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제 what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생김새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여기서 엘니뇨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니뇨 자리에 GTLF가 나와서 What is GTLF 하면 GTLF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얘들이 아까 내가 무조건 첫 번째 문제로 나온다 했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문제를 봤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회차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자 GTLF가 보시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단락 보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단락에 답이 있습니다. 여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단락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GTLF 시험은 절대로 전체 지문을 한 번에 봐야 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절대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 주제 이런 거는 제가 다른 독해 같은 거 수능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전체를 보고 판단하라고 들었는데요. GTLF는 그거 안 내요. 여러분들. GTLF는 절대로 전체를 한 번에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 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단락에 답이 있고 첫 번째 문제가 주제 목적이 아니라면 그 회차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혹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미련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밑에 적어두세요. 다른 파트에는 나오지 않고요. 파트 4에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파트 1, 2, 3, 4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적어만 두면 나중에 다시 보면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도 메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게 다시 편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편지. 여기도 보면 편지. 그러니까 편지가 파트 4예요. 편지가 파트 4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무조건 첫 번째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락에 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예를 들어서 10번 시험 쳤다. 10번 시험 쳤다. 그 중에 한 번 정도 첫 번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회차에는 안 나오는 거지 두 번째나 세 번째에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첫 번째 문제 있거나 없으면 없는 거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로 나오진 않는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문의 초반이죠. 초반이 뭐예요? 첫 번째 단락. GTLF의 길고 긴 역사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답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답이 나온다. 근데 이제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 단락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단락이 길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찾아야 돼요. 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이게 답이 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수업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답이 잘 안 찾아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래도 거의 다 10명 중에 9명은 찾아요. 찾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 주제 목적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단락에 답이 있다. 전체 지문을 종합하는 게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맞나요? 자, 무조건 Part 2, Part 3, Part 4에 첫 번째 문제를 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GTLF는 무조건 문제부터 읽거든요. 읽었을 때 아, 주제 목적 문제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면 무조건 지문의 초반이 뭐다?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적혀져 있죠. 근데 답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문이 있죠. 지문의 첫 번째 단락. 그리고 A, B, C, D 중에 답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장을 여기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럼 그게 독해가 아니라 그냥 숨은 그림 찾기잖아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paraphrase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paraphrase는 뭐냐면 뜻은 같은데 단어나 표현이 다른 게 paraphrase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샘플 볼게요, 여러분들. 샘플. 이거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샘플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Part 2의 일부 지문을 예로 들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문부터 보는 거 아닙니다. 문제부터 보세요. 딱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what 보이시죠? about 보이죠? 그러니까 what about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 주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여러분 이거 문제풀이 순서 잘 들으세요. 1번 문제를 봅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1번.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 유형과 문제가 무엇에 대해서 묻는 건지 파악을 합니다. 문제를 봤더니 아, 이건 주제 목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 이건 주제 목적 문제다라고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주제 목적 문제면 그다음에 할 일을 또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스텝.
자, 일단 딱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Part 2 지문이거든요. Part 2 지문인데 Part 2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제목. 미리 말씀드리지만 4개 파트 중에서 제목을 봐야 되는 건 Part 2밖에 없습니다.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 보라 했죠? 여러분들 계속 말했잖아. 뭐 봐야 되세요? 첫 번째 단락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일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자, 보세요. 연구는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세요. 문제 여기 연구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find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재밌는 치료 방법. dry eyes가 뭐예요? 안구 건조증. 그래서 자, 어떤 연구가 재밌는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런 중간에 있는 전치사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연구가 뭘 발견했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구가 뭘 발견했냐는 것이 이 연구가 무엇이냐잖아요. 똑같잖아요. 연구의 목적은 발견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치료법, 그 다음에 뭐가 딱 있어야 되냐면 그냥 eyes만 있으면 안 돼요. dry eyes. 자, 보세요. 요 두 단어만 딱 보세요. 치료법, dry eyes. 이 두 단어만 보고 자, 여러분들 제목을 일단 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보기로. 일단 자, 보세요. dry eyes 밑줄 끄세요. 밑줄 끄었죠?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여러분 잘 써먹는 팁이거든요. 단어가 아예 그대로 나오면 보통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GTF 독해는 무조건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이게 본능이야, 본능. 근데 아까 보시면 dry eyes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제가 두 단어라고 했죠. 레미디, 치료법이랑 dry eyes 이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그대로 보이는 건 오히려 아니에요, 답이. 오히려 그거는 제끼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dry eyes가 그대로 보이는 단어는 보통 답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치료가 뭐예요? 치료. 치료. 우리말로 생각해서 치료. 치료법. 치료법이라는 게 보세요. 법이라는 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 how로 시작하는 거예요. how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치료라는 게 뭐예요? 치료라는 게. 어떤 이제 내 신체를 치료한다고 할 때 내 신체에 좀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치료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보세요. dry eyes는 안 좋은 거죠. 안구 건조증은. 근데 그 dry eyes를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증상을 약하게 만드는 거, 그게 치료법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relieve, 진정시키다, 혹은 완화시키다, 내 눈의 컨디션을, 이게 치료법이에요. 맞죠? 이게 답이에요. 쌤, 지금 단락은 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part 2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제목을 보고 답이 나와요. 근데 제목을 보고 조심해야 될 건 단어를 그대로 쓴 건 오히려 답이 아니고 제목을 패러프레이즈한 거. 제목에 있는 핵심 단어의 뜻을 잘 설명한 게 보통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할 거거든요. 지금 대략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단어가 그대로 보이면 오히려 오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지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온 걸 제끼면 나머지 하나가 보통 답이에요. 그거 거의 100% 적용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유형했으니까 두 번째 유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특정 세부사항. 여러분 딱 제가 별표 3개 붙여놨잖아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냥 저것만 잘해도 80점 넘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이 특정 세부사항 문제는 자, 모든 지문에 독해 문제가 5개씩 나오잖아요. 그럼 5개 중에 최소 3개 이상이 다 저 문제거든요. 자, 일단 보세요. 요것도 외워야 되는데 일단 근데 얘는 근데 의문사가 뭐로 시작할지는 사실 what도 있고 why도 있고 how도 있고 뭐 when도 있고 where도 있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다 해당합니다. 다 해당하고요. 자, 여기에 별표를 크게 붙여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세부사항 문제에서 이 세부사항 이 문제에서 50에서 60%가 다 뭐를 물어보냐? 인과관계를 물어봐요. 인과관계. 자, 그럼 인과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결과를
문제에서 아예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서 이 원인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GTF 독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출제자가 그냥 누가 써놓은 글을 붙여넣기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GTF 독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글을 다 써요. 다 쓰거든요. 자기 본인들이 어떤 그 소스를 가지고 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쓰는데 생각해보세요. GTF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다?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이 출제자가 지문을 만들 때 당연히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표현들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래야 이게 시험 문제가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시그널들을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표현만 잘 외우고 있어도 그것만 찾아도 그 앞뒤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반드시 잘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 다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솔직히 when하고 where는 조금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위에 세 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 세부사항 문제는요. 후도 나옵니다. 후도 나오는데 후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위에 세 개 제일 많이 나오고 그중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게 압도적이다. 제가 아까 솔직히 GTF 독해 세부사항만 잘 풀어도 80 넘는다고 했잖아요. 인과관계만 잘 찾아도 솔직히 80 넘어요. 네. 그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자, 문제를 먼저 읽고요. 이 문제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이제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또 지문에서 찾아서 이 키워드 앞뒤 문장을 한 2문장 정도 정확하게 읽으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무조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서 여기 지금 보시면 주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바로 앞, 바로 뒤 합쳐서 한 2문장. 아무리 길어봤자 3문장은 안 돼요. 한 2문장 정도만 주의 깊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러프레이즈 잘 하면 답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또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니까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보기가 ABCD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몰라서 시간 잡아먹어서 다 못 푸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세부사항 문제는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답을 얘들 정답이 B예요. 그럼 얘들은 다 오답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ACD가 왜 오답인지를 막 확인하려고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문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의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에서 찾고 그 지문 앞뒤 문장을 해석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뒤 문장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ABC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나머지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시험 칠 때 확인을 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찾으면 되고 4개 중에서 굳이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습관이 이게 오답을 막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이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거 이거 먼저 보세요. 이거 별표 딱 쳐놔요. 이 지문 단어를 너무 그대로 언급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적어놓을 게 있는데 지문 단어를 그대로 이제 언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은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91년도라는 연도 있죠. 이거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같은 거. 고유명사들,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French Revolution 이런 거는 패러프레이즈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유명사, 뭐 숫자, 이름, 지명 이런 거는 패러프레이즈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거의 그대로 언급이 돼요. 거의 그대로 언급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보통의 단어들은 거의 100% 패러프레이즈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단어가 그대로 언급됐을 때는 그건 거의 오답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알려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문제를 이제 시험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없었나 봐. 마지막에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 이러면서 A, B, C, D에서 지문에 언급된 단어가 그대로 있는 거는 그 눈으로 대접하고 다 지우고 나머지 하나 딱 골랐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지문 단어는 사실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인 표현. 요거 은근히 답 제낄 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or, never 이런 거를 원래 영어에서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기는 솔직히 거의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잘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많이 틀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더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한 분야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 이런 거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전공에서는 모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지문에 딱 나오잖아요. 더 많이 틀려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모든 독해는 반드시 지문을 근거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이 사람 진짜 그거 했어요. 근데 지문은 없어. 근데 그거를 보고 있을 때 골라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이 은근히 독해 문제가 여러분들 이 TOEFL 독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독해들도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올 때 더 많이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다? 지문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워낙에 인과관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 오답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틀리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가 유형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랑 이거 정도? 이건 살짝 이제 요령 비슷한 거니까 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그냥 정답을 바로 찾으면 돼요. 자, 옆에 문제풀이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 이거는 질문, 문제에 있는 겁니다. 찾는 법은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보면 그대로는 잘 안 나와요. 물론 고유명사인 경우는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연도나 사람 이름, 지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얘도 패러프레이즈를 시킵니다. 패러프레이즈 시켜서 지문에 딱 시켜놔요. 언급을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언급된 그 키워드 바로 앞문장과 바로 뒷문장 한 2문장 정도가 답이랑 무조건 관련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해석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게 답이고. 자, 그래서 키워드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앞뒤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기에서 찾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패러프레이즈 하기 때문에 너무 언급이 단어가 그대로 돼 있으면 그건 오히려 답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중에 파트 1 배울 건데 파트 1이 뭐냐면 한 인물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파트 1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건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문제를 딱 봅니다. 이게 아마 한 55번 문제쯤 됐을 거예요. 만약에 실제 시험이면. 자, 일단 요거 확인해요. Y.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인과관계 이걸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지에 적을 필요 없어요. 적는 것도 시간 낭비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인과관계 이렇게 이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자, 그리고 이런 이름 같은 거 막 발음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지문에 그냥 찾으면 되는데. 근데 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주인공이죠. 피츠제럴드랑 결혼을 했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봐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왜? 요거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니셜 알죠? 이니셜. 이니셜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니셜이 뭐야 할 때 그 뭐예요? 그 단어의 첫 번째 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은 첫 번째의, 처음의란 뜻이고요. 이니셜리도 처음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 보세요. 요 단어를 알잖아요. 결혼. 요 단어를 알죠. 동의. 그러면 여기 낫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지라고 치면 낫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서 이 부분에 딱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처음에는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를 읽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자, 요게 아마 실제로 한 2번째나 3번째 단락쯤 됐을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 결혼을 찾아야 돼.
결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propose marriage 하면 이제 결혼 신청, 우리 얘기 생각하는 거 propose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 단어,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결혼 신청을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뭐겠어요? 결혼 신청 받은 사람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얘겠지. 이 단어 몰라도 돼요. 단어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reject는 뭐예요? 거절하다. 그럼 보세요. 거절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다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not agree, not agree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결혼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는 나 결혼 못해요 라고 거절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자 보세요. 화면 봐봐. 여기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아까 제가 키워드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있었던 키워드고 이거를 패러프레이즈한 표현이 여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쌤이 바로 앞이나 바로 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통 뒤에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 10문제 중에 8문제가 뒤에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사이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참고로 언급하다라는 뜻인데 말하다 언급하다인데 그거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lack of 뭐예요? 부족. 여러분, 이거 뭔지는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financial, 이거 한글이잖아. 한국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financial이란 특히 여러분은 지금 전공이 financial을 모르면 안 되는 전공이잖아요. financial 뭐예요? 금전. 민지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재산이란 뜻인데 그냥 돈이야 돈 쉽게 얘기하면 맞죠? 그래서 돈이 부족.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거 다 됐고 이거 밑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 없다. 이걸 찾으세요.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worth 이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money란 단어를 적나라하니까 잘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not enough. 그러니까 충분한 재산이 없다. 이게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는 뜻이죠. C가 정답인 거죠. 약간 어떤 식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잠깐만. 중요한 거. 잠깐만. 지금 보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답을 골랐죠. 그럼 이게 왜 틀렸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완전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점수에 1도 도움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너무 기죽지 마시라. 단 필수 단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몰라도 됩니다. 한 단어는 몰라도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가면 모르니까 찾는데도 한참 걸리고 막 이것도 봐 이렇게 이게 왜 틀렸지? 막 이러면서 그냥 당연히 시간을 못 풀죠. 자, 그다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이미 끝냈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true, not true 유형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보면 그냥 1초 만에 판단이 됩니다. 왜? 문제 안에 이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표시하죠. 형광펜으로 not true. 근데 꼭 true라고 나올 필요는 없고요. 이 not하고 뒤에 뭐 included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not 무슨 단어 이렇게 이것도 not part.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바뀔 수 있는데 not true가 제일 많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not이 붙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not이 없이 true. 이건 옳은 것은.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세부상 문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는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틀렸고 1개는 맞잖아요. 이것은 세부상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좀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면 not true라고 해버리면 자 보세요. 4개 중에서 3개는 틀렸죠. 죄송해요. 3개는 맞죠. 3개는 맞고 1개가 틀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얘는 3개가 어차피 틀렸거든요. 그리고 1개만 맞잖아요. 얘만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그냥. 약간 아까처럼 키워드 찾고 찾으면 되는데 얘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왜냐면 3개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지문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true 문제는 그냥 세부상처럼 풀면 되는데 이 not true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는 한 문장만 잘 찾아서 매칭하면 됐잖아요. 얘는 뭐예요? 최소 3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얘가 틀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까지? 4개까지 확인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세부상 문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봐봐요. 시간이 걸리라고 낸 문제를 내가 무슨 수로 시간을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 B, C들을 하나씩 다 대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전략.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락으로 보통 나와요. 자, 이 true, not true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파트 1의 두 번째 문제가 44번, 54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54번 문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무조건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GTF가 한 문제씩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만약에 not true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not true에 있는 보기 A, B, C, D 있죠? 이걸 제가 하나씩 대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4개는 이 지문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4개 중에서 3개를 찾았어요. 3개는 맞는 거네? 그럼 not true가 하나 남잖아요. 그럼 얘를 답으로 찍어야지. 혹시 이게 밑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단락에서 끝나거든요. 무조건 한 단락에 끝나고 절대 전체 지문.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다른 독해 시험 치면 이런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시험도 있어요. 절대 GTF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 단락에서 끝나요. 무조건 이 단락 끝나요. 그래서 저 단락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 것까지 읽으면서 확인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단락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55번 문제면 그건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세 번째 단락만 읽어야 돼.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락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쌤, 저는요, 그 단락에 내용이 없길래 그 밑에 단락을 봤죠. 내용이 없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걔가 나트루인 거지. 그 밑에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세부사항이나 주제 문제나 이런 데서 시간을 빨리빨리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옳지 않은 문장을 할 때 이거 보세요. 그럼 not true 문제에서 정답은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틀렸냐? 자,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는 지문에 있는데 이 내용이 지문에 없다든지 지문과 반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지문과 정반대. 뭐 지문에서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보기에서는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그 말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예 안 나오는데 자꾸 밑에 단락을 본다고. 밑에 단락 볼 필요 없어요. 그 단락이 안 나오면 그냥 걔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고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 단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단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문제를 읽고 이 문제는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써져 있어요. true, not true가 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의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의 내용과 대조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해당 단락을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전체 지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지문을 보면 안 돼요. 딱 그 지문만 보고 딱 그 단락만 봐야 돼요. 두 번째 단락이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면 세 번째 단락, 딱 그 단락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자, 여기 보세요. true 보이죠? true. 근데 여러분, 이게 not true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true 문제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세부사항처럼 풀면 돼요. 왜? 세 개가 틀렸고 맞는 게 한 개이기 때문에 요거 지문에서 찾아서 바로 이제 아까 세부사항 문제처럼 풀면 되거든요. 볼게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근데 요게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여러분. 딱 표시해봐요.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이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옳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아,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좀 잘 아는 거야. 아, 옛날에 한번 갔다 와봤어. 그래가지고 막 상식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그게 약간 사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본능을 이겨야 돼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지문을 갑시다. 나야가라 폭포 있고. 자, 보세요. 키워드 찾았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요. 자, 이게 세 개죠, 세 개, 여러분들. 세 개의 폭포로 a series of 하면 그냥 대강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 폭포 시리즈가 있다 이 뜻인데 그냥 세 개 폭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의 폭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세 개가 포인트인데 ABC를 읽어봐도 세 개는 안 나와. 그러니까 3라는 숫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걸 이제 패러프레이즈 한 거죠. 세 개니까 한 개가 아니잖아요. 두 개 이상을 이제 멀티플. 요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근데 폭포는 어떻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그 다음에 아까 a series of가
폭포 3개로 시리즈 구성이 돼 있다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폭포 3개로 만들어져 있다죠. 요게 이제 시리즈를 패러프레이즈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야가라 폭포가 나오는 요거를 바로 찾아서 그냥 그대로 A, B, C, D에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상이랑 문제가 똑같고 나트루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이자 시간을 끌 수밖에 없으며 너무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 솔직히 살짝 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추론 문제도 요즘에는 약간 세부상 문제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알아봐야죠. 자, 근데 추론 문제랑 세부상 문제가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보세요. 다 이렇게 생각 시작하잖아. Why, how, what 맞죠?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보냐면 이 문제에 다음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추론 문제입니다. 1번 여기 적혀져 있는데 most likely. 근데 most는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likely가 보이면 이거는 추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부상 문제에다가 likely가 추가되면 추론 문제다. 그리고 추론 문제 10개 중에 9개가 likely가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likely랑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probably. 그래서 거의 요 두 개. 거의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뭐 probably 보이시죠? most likely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what이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could 혹은 can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be 이렇게 딱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 뒤에는 좀 바뀔 수 있어요. What could be, what can be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추론 문제예요. 근데 세 번째 건 잘 안 나오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추론이랑 나추론 문제의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추론 아직 안 배웠죠? 특정 세부사항 문제랑 나추론 문제는 둘 다 똑같은 세부 디테일을 묻는 문제인 건 맞는데 둘 다 패러프레이즈 하는 것도 맞는데 그냥 세부사항 문제는 한 문장, 두 문장만 해석을 잘해서 바로 답을 찾는 거고 나추럴 문제는 3-4문장을 비교를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세부사항 문제랑 추론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세부사항 문제든 나추럴 문제든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답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문에 있고 이게 그대로 100% 내용이 똑같지만 표현만 다른 게 정답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찾는 거야. 아 이게 이걸로 바뀌었구나 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추론은 좀 달라요. 추론은 뭘 하는 거냐면 자 다시 세부사항이나 나추론 문제는 찾는 거예요. 근데 추론 문제는 뭐냐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마지막에 디테일이 달라요. 뭔가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부사항 문제는 거의 한 문장만 정확하게 문제에 해당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답에 해당하는 거 한 문장 이렇게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추론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한 2-3문장을 합쳐서 판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렵고요. 근데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판단은 이제 보세요. 세상 모든 판단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판단하면 그거는 판단이 아니죠. 예. 근데 그 근거가 반드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내 생각, 상식 요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판단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문을 근거로 판단을 하면 이건 추론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나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하면 그건 추측이에요.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GTF에 나왔던 걸로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가 있고요. 2020년도 실제로 이제 지문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백인 그 다음에 흑인 네, 한 달 평균 monthly pay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300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 대강 30몇만 원 이렇게. 근데 2020년에 조사를 또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백인하고 흑인하고 똑같은 이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월급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 격차가 $800예요. 이게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most likely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하고 제일 헷갈렸던 이제 보기랑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0년간 인종간 여러분 적으시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 월급 격차가 커졌다. 이게 있었고요. 10년간 임금 간, 그러니까 인종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안 좋아졌다. worse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A, 이걸 B라고 해볼게요. 뭐가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얘 답이에요. 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문에서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갭이 커졌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진 거 심각해진 거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옳은 말이야. 근데 지문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문에 이제 보면 임금 간 격차가 커진 이유가 뭐냐라면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이 직업 자체가 어떠고 저쩌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흑인의 삶이 안 좋아지고 백인의 삶이 좋아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지문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뭐야 이러면 안 되지 불평등이 심화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문사회과학적으로.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추측이에요. 그건 추측이고 아무리 일반 상황이고 누가 100명한테 물어봐서 100명이 옳다고 생각해도 지문에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지문에 있어야 돼. 지문에 있는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추론이지 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건 추측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 풀어봐야 알지. 지금은 대강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건 역시 키워드 파악. 여러분 다 이제 키워드 파악이에요. 키워드 파악은 이제 문제 보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키워드가 언급된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내용 앞뒤 한두 문장을 읽고요. 정답의 단서를 찾는데 추론은 아무래도 세부상 문제처럼 100% 내용이 일치하게 패러프레이즈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보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1번. most likely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키워드는 뭐냐면 얘가 키워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게 키워드거든요. 요거 most likely 뒤에 있는 거. 얘가 키워드예요. 항상.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에, 금요일 핵심이야. 그러니까 프라이데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아마도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질문에서 뭐부터 찾아야 돼요? 빨리 금요일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 금요일.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금요일도 이렇게 찾아. 여기 봐봐. 이걸 다 자세히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금요일 여기 있다. 금요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 여기를. 무조건 답은 이 안에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잠깐 보실래요? proper. 이게 적합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걸 굳이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측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 걸 읽으면 시간이 걸리잖아. 여기서 적합한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앞에 게 부적절했구나. 그렇죠? 뭔가 부적절한 게 왔었고 그래서 나한테 적절한 걸 보내달라고 하고 있구나. 언제? 금요일에. 근데 그 금요일이 어떤 금요일이냐? 당신의 직원이 우리 수영장을 청소하러 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같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야 금요일에 너네 직원 오니까 그때 빨리 제대로 된 거 갖다 줘. 이 말이잖아요. 이걸 보기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적합하지 않은 게 적합한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왔는데 제대로 된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고용, 확정, 수정. 수정이지 수정 여러분들. 제대로 잘못된 게 제대로 된 걸로 바꿔지는 거니까 이게 C가 정답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잖아. 이제 보기에 여긴 없지만 만약에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1번. 업체가 사과를 할 것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냐면 이것도 쌤 근데 보통 주문 잘못하면 가서 사과하는데 전 거래처 가서 싹싹 빌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문은 없잖아요. 지문은 없죠. 근데 두 번째
금요일에 업체 직원이 와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보상이란 거는 이거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거를 더 얹어주는 게 보상이지.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 가져가시고요. 제대로 한 거 갖다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건 보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실수하면 보상,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뭐냐면 추측인 거야, 추측. 내 개인의 경험과 일반 상식에 기댄 추측이고 우리는 지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건 근데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전략만 설명을 한 거지 여러분 다 문제 풀면서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항상 모든 파트의 마지막 두 문제가 어휘 문제고요. 어휘 문제는 유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보통 단락이 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2, 3, 4, 하나 더 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1번부터 5번 단락 중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해요. 단어 밑에 뭐 2개가 반드시 그어져 있어요. 한 단어 여기 그어져 있고 한 단어 여기 그어져 있고. 근데 이건 규칙 없어요, 여러분들. 1, 5에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 2, 4에 그어질 수도 있고 뭐 3, 5에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밑줄 끈 단어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찾는 건 아니고요. 그 밑줄 끈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야 돼요. 동의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단어의 동의어는 한 개가 아니에요. palm의 동의어는 한 10개쯤 될걸요? 근데 그 10개가 10개 중에 2개가 보기에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문을 봐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바로 있어요. 이 지문의 문맥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상 동의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동의어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맥 안에서 쓰였을 때 어떤 뜻으로 쓰였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이 단어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단어가 포함된 뭘 보셔야 됩니까? 문장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파트당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장이 몇 개냐면 자 보세요. 독해가 5개잖아요. 만약에 나트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10개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보통 한 문제당 2문장씩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의어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건 동의어가 포함된 한 문장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12문장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문이 수십 개 문장이 있는데 거의 뭐 50개, 60개 문장 최소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에서 12개 문장을 해석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짧은 독해지문 하나가 보통 10개에서 1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이 정도의 양을 해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동의어는 일단 기본 어휘 실력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가 8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평균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하면 그냥 영어를 엄청 잘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알파벳도 모른다 이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 공부를 뭐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4문제 정도는 그래도 뜻을 알 만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까지는 아예 이 뜻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낼 때는 보통은 지문의 근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모르더라도 앞뒤에 해석을 해서 끼워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것도 약간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휘력이 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단어장 사셨어요? 단어장? 그 G텔프 복화 노란색 책. 예. 사셨죠, 여러분들? 거기에 예문과 같이 실려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앞에 보면 표제어로 그게 지텔프 독해랑 어휘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2-3바퀴 돌려서 웬만한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단어 때문에는 고생 안 합니다. 단어 때문에 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단어 공부가 힘든지 알아요? 무슨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몰라서 외울 마음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외울 마음은 있어요. 외울 마음은 있는데 뭘 외워야 돼? 이걸 외웠다 나오는 거야 시험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랑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리는 단어, 표현이 이런 것만 잘 외워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단어 때문에 고생은 안 한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문제 유형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모든 독해 지문에서 마지막 2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지문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 동의어를 이 문맥 안에서 찾아요. 문맥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얘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come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 문맥 안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 그리고 약간 이거는 뭐도 중요하냐면 느낌도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냐. 왜냐면 그렇게 답이 이 느낌이 일치해서 아니면 뜻은 일치하는데 느낌이 달라서 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뭘 한 거냐면 그 유형 설명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핸드아웃 말고요. 요 핸드아웃 꺼내주세요. Part 1 핸드아웃. 네. 자,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TFL 독해는 28문제로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art 1, 2, 3, 4.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모두 7문제씩 동일하게 나오고요. 시간은 총 40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지문당 10분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랑 얘는 전부 다 10분 이하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한 8분 정도가 시간이 걸리고요. 얘는 한 6분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세이브된 건 당연히 여기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이 어떤 회차, 어떤 GTFL 시험을 쳐도 1, 2, 3, 4, 파트 1, 2, 3, 4에 나오는 글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뭐가 나오냐면 전기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에 핫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GTFL 독해에 나왔던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여러 번 나온 분이 한 분 계세요. 빌 게이츠. 자꾸 이 머릿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억이 나는데 빌 게이츠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 분야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금속학자 이런 사람도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누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게 뭐다? 한 사람, 그리고 특이한 게 한 사람이 일대기.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은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유명해도 BTS가 나오진 않을걸요?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40대 이상? 요 정도. 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와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이 나와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번 본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많이 봤어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위대하면서 이제 이미 사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파트 2는 뭐가 나오냐면 기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논문이에요. 논문. 이거는 약간 뭐냐면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이론이나 뭐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 그래서 뭐가 잘 나오냐면 우주,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백신 개발을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사나 논문. 여러분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 저널 있죠. 그런 데 실려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사건과 사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을 연구했더니 뭐 이런 게 발견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파트 3는 뭐냐면 이게 백과사전인데 여러분들 땡땡 위키들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나무 위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위키피디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GTF가 궁금해. 그러면 이제 네이버 같은데 GTF 치면 제일 위에 사전에 GTF란 무엇이다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고요. 이것도 이제 설명문입니다.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섬,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무슨 섬, 그 섬이 어떤 섬이냐 해서 백과사전에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땡땡 위키에 어떤 그 단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지문이 그대로 영어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제일 쉽다고 얘기한 거 마지막에 파트 4 이건 뭐가 나오냐면 편지가 나와요. 편지인데 난 너를 사랑해 이런 편지는 안 나와요. 비즈니스 레터. 그러니까 상업의 목적을 가진.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시험을 10번 치면 7번이 뭐에서 나오냐면 취업. 그러니까 취직, 승진, 그다음에 뭐 이직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관련된 편지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편지 쓸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4개 파트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시험 치러 갈 수는 없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오늘 파트 1을 할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나오고 마지막 2개는 무조건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는 5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단어 수준은요. 당연히 여기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이 파트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어 단어 제일 어렵겠죠.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건 뭐겠어요? 당연히 요거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파트 1하고 3는 파트 1하고 4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나오는 단어, 표현,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의 순서가 너무너무너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그냥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근데 2나 3는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단어를 다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외워봤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문제 푸는 방법에 집중을 하시고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과 패턴은 1하고 4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파트 1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인물의 일대기, 정기문이에요. 정기문. 정기문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한 인물을 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항상 서술을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할 거거든요. 단락이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년 혹은 사후 아니면 살아계신 분은 최근에 뭘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나오고요. 첫 번째 단락은 항상 이 사람의 업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업적이 나오거든요. 이 2번째 단락이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항상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거부터 나와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면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까지 나와요. 만약에 살아계신 분이면 최근에 뭐 한다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무슨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위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항상 나와 있어요. 항상 이름이 나와 있고 자, 어떤 인물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역사적 위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GTF 미국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시험에서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의외로 일본하고 중국도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험이니까 북미 쪽이나 아니면 어디냐 유럽 쪽 이쪽이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예술가들이에요. 뭐 가수. 오프라 윈프리만 한 3번 봤어요. 어떻게 그 3번을 다르게 지문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작곡가, 화가 등 일단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때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 책에도 적혀져 있거든요.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많이 봤어요. 이 사람도 보면 이티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살짝 영화 이름만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러신 분들이 나오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 당연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동서고음을 막론한 위인들은 무조건 나오는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최근에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뭐 과학자, 발명가 이런 아까 내가 얘기한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가 시험을 계속 쳐보니까 한 개 느낌이 팍 온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인물을 설정할 때 요즘에 딱 보니까 최초로 뭘 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설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초의 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초의 20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제 최초의 타이틀이 붙는 사람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선수들도 이분들 다 나왔던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죠. 이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나오고 타이거 우즈도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과거의 위인들은 이건 약간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 약간 역사가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1을 historical biograph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안 하실 게 가상의 인물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 본 적 있습니다. 미키마우스가 실제로 돌아다니는 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 그리고 핑크퐁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핑크퐁 아시죠?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핑크퐁도 나오는데 왜 뽀로로는 안 나오냐 이러면서 뽀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펀지밥도 제가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 속의 인물 있죠. 영화 속의 인물 중에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스칼렛 맞죠? 스칼렛도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물, 영화 속의 인물, 그다음에 만화 영화 속의 인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물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든 뭐 가상 인물이든 다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 위대한 업적이 있지는 하지만 나온다. 자, 그러면 가상의 인물은 출제가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이런 게 나오겠어요? 엄마지랑 아빠지가 언제 만나가지고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인물이 나오면 몇 년도에 무슨 작품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인물을 아는지는 딱히 중요하지는 알면 좋죠. 근데 아까도 있잖아. 오히려 아는 게 방해할 수도 있다고. 내가 아는 그 일반적인 상식이 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신경 쓰지 말고 문제는 푸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유형은 자 일단은 세부사항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파트 1은요. 53번부터가 독해 문제고요. 파트 1이 제일 첫 번째 있기 때문에 53번이 파트 1의 첫 번째 문제인데 53번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보냐면 그 인물이 왜 유명한지를 물어봅니다. 왜 유명한지를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왓슨은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가?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적어두실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인물이 유명한 이유를 자꾸 뭐랑 혼동을 하냐면 직업이랑 자꾸 혼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화가이자 수학자이자 건축가였다. 그리고 그는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이러면 답은 괴팍한 성격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왜 유명한가 하면 뭐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화가였다. 이런 걸 골라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유명한 이유는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직업을 골라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이유가 직업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나중에 지문 보면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세부사항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트로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루 나트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그 문제가 나오는 단락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절대 전체 지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추론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론은 문제를 보고 most likely가 보면 추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1, 2, 3번의 유형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5문제. 왜냐면 주제 목적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파트 1은. 그리고 이제 동의어 문제, 어휘 문제가 무조건 2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문법 공식 외우듯이 외우세요. since 주어 과거동사 현재 완료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since 주어 과거동사 현재 완료는 한 문제 맞추지만 저거 외우면 7문제 맞춰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뭘 외우는 거냐면 파트 1의 지문의 흐름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흐름을 외워요. 봐봐요. 제가 나중에 2하고 3 할 땐 흐름 외우라고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근데 파트 1은 반드시 흐름을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거 한글로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걸 한글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고든 램지.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이다. 잠실에 고든 램지 햄버거 집이 있던데. 와,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난 지나가다가 저기 뭐지 했는데 햄버거 집이래요. 무슨 햄버거 집이. 내가 쉑쉑버거 왜 그렇게 줄을 선 걸 본 적이 없는데 검색해봤더니 고든 램지인데 세상에 여러분 햄버거 얼마인 줄 알아요? 한우 불고기 버거가 11만 원이야. 감자튀김이랑 합쳐가지고.
전 별로 햄버거를 안 좋아해서. 어쨌든 해. 자, 그래서 자, 사람 인물 나오죠? 네, 이름 나오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왜 흐름을 외우라고 하냐면 무조건 그 흐름대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요. 일단 인물 소개가 나와. 자, 여기 중요한 거. 자, 보세요. 53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파트 1의 첫 번째 문제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왜 유명한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보세요. 한국어로 보자고. 어차피 한글로 봐서 이걸 영어로 바꿔서 푸는 거니까요. 보세요. 고든 램지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영국의 스타 셰프, 그러니까 요리사, 작가, 방송, 이 사람 방송에 나서 욕해서 유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음식 평론가이다. 자, 보세요.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요리사여서? 보기에서 막 요리사 고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요리사 유명하긴 하죠.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불같은 성격이 답이에요. 괴팍한, 불같은 이 성격을 답으로 골라야지. 여러분 자꾸 요리사를 답으로 골라요. 뭐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든 걸로 유명하다 막 이런 걸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현실에서는. 하지만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불같은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유명한 적혀 있잖아요. 여기.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페이머스를 썼잖아요. 지문에서는 유명한을 절대 페이머스를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뭘 쓰냐면 이게 비슷한 뜻이 있어요. 뭐 몇 개만 쓸게요. 여러분 나중에 할 거거든요. well known 이런 거 있지. 이게 뜻이 뭐예요? 잘 알려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써주면 좋죠. 그대로 써주면 좋은데 아니, 꼭 패러프레이즈를 해요. 그리고 파트 1의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요거야.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 사이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이 있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끝에 있는 문장이 절대 답이 안 나오고 무조건 이렇게 앞에 두 문장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풀었죠? 밑에 거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여기서 문제 안 나와요. 한 단락은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걸 읽고 이렇게 우리말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해놨지만 읽고 우리말로 1990년대 방송 출연 이거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두 번째. 자, 그럼 53번이 그 다음에 54번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개를 써놨지만 두 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일단 인물 소개 나와요. 그럼 이게 1단락이지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항상 가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뭐 내가 몇 번째 중 몇 남매다 아니면 부모님이 어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냐면 내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고든 램지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요리사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요리사 아니었잖아. 3살 때부터 난 요리사가 될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꿈이나 아니면 직업을 제대로 정하기 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친구랑 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보통 이렇게 인상 깊은 기억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제 세부사항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나오면 학교 생활.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 G12 독해 파트 1에 나온 사람 중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어도 말썽을 많이 빌리고 아니면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왜 학교를 그만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진로선택 계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학교를 그만뒀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형 중 이런 것 중에 이제 보통 하나가 나오더라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만약에 답을 찾았으면 더 이상은 보지 마세요. 이 단락에서 한 문제 나오고 끝이지 한 단락에서 두 문제씩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보는데 항상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고 초기가 나오는데 이 초기는 뭐냐면 보세요. 고든 램지가 어떤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 나서 크게 히트를 쳤다든지 조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 사람의 어떤 메인 업적 있죠. 그 업적 전이에요 보통은.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어떤 업적을 누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업적을 이루지는 않거든요. 그 업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전에 이 사람이 고생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보통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요리사면 어디 뭐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했고 뭐 이러잖아요. 칼질부터 배웠고 뭐 그렇게 배우다가 꼭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꼭 여기 멘토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누가 와서 넌 요리에 재능이 있다 말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꼭 왜 파트원에 나온 사람들은 한 번 거주지를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도 한 문제 나오고요. 이게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오고요. 얘가 이제 몇 번이겠어요? 55번이겠죠. 만약에 좌절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좌절 없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좌절을 겪으면 그 좌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한두 문장만 답에 대한 걸 찾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찾았으면 그 단락은 미련을 버리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동의어 문제 밑줄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활동, 업적. 근데 중요한데 문제는 똑같이 한 문제예요. 문제는 똑같이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56번 문제가 항상 어떤 메인 업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여기 나오게 돼요. 이것도 뭐 세부사항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꼭 어디까지 나온다 했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다까지 나온다고 했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최근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최근 이 사람의 근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든 램지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요즘에는 이 사람이 아시아로, 뭐 여기는 안 나옵니다. 뭐 아시아로 넘겨서 우리나라의 잠실에 햄버거집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것도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57번이겠죠?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8번, 59번은 뭐냐? 이게 동의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흐름을 외우셔야 돼요. 자, 봐봐. 이걸 제가 한 번에 적어놓은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인물 소개에서는 뭐가 나온다? 유명한 이유가 한 문제, 어린 시절에서 한 문제, 업적을 이루기 전, 보통 여러분들 업적을 10대, 20대 때 이루는 사람은 많이는 없죠. 연예인들 빼고는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막 20, 30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업적이 보통은 30대 후반, 뭐 40대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근황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흐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암기를 하고 지문을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자, 그리고 아무래도 파트 1이 인물에 대한 거다 보니까 고유명사, 특히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 지명 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기가 힘들죠,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름이 누가 나오냐면 라이벌 아닌 멘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은 패러프레이즈 되기 힘드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죠. 왜냐면 패러프레이즈가 안 되니까 바로 찾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키워드로 잡아서 문제를 풀면 더 쉬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자, 파트 1의 핵심 표현. 이거 반드시 암기. 여러분 파트 2, 파트 3는 이렇게 암기할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파트 1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1회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회차 수업은 뭘 진행할 거냐? 표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백날 이렇게 흐름 외우고 하면 뭐예요? 결국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표현, 자 보세요, 표현. 표현도 쫙 나오죠. 이거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어휘. 필수. 이건 제가 중요한 단어 몇 개만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 설명 드릴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게 패러프레이징인가 알아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도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1회차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회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